내 오만한 며느리는 법원 건물 앞에서 내 뺨을 때리고 나를 밀치며 소리쳤다. 이 늙은 마녀, 우리 집안의 수치야. 내 아들은 옆에 말없이 서 있었다. 10분 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판사석에 앉아있는 나를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벽에 밀쳐졌다. 며느리 최유진은 내가 더러운 늙은이고 집안의 수치라며 내 얼굴에 대고 씩씩거렸다. 주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었다. 변호사들, 서기들, 법원 경위들, 서류 폴더를 옆에 끼고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였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가 울리고 서류 봉투 스치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는 재판에 늦어 뛰어갔지만 모두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를 쳐다보았다. 최유진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큰 소리로 말했다. 완벽하게 칠해진 짙은 붉은색 매니큐어를 한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찌르며 몇 년간 단둘이 있을 때 내게 주입시켰던 말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반복했다. 이제 그녀는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싶어 했다. 내 아들 서준은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비싼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한 채 그녀가 나를 밀쳤을 때도 아들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도 막지도 않았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등 뒤에 차가운 벽, 나를 짓누르는 타인의 시선, 그리고 그녀의 고함 뒤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만을 느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두자. 내가 약하고 말 못하는 늙은이이며 갈 곳이 없어 자식에게 짓밟려도 되는 엄마라고 믿게 두자.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부서졌다. 그것은 내 심장의 연골이 아니었다. 내가 아직 이 가족에게 필요하고 의미가 있으며 침묵의 대가로 무언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이었다. 최유진은 아무것도 몰랐다. 서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둘 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그녀가 경멸적으로 짓거리고 사람들이 다시 아무것도 못 본 척하는 그 순간 나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다. 10분. 10분 후면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71살이다. 내 이름은 박선희. 30년간 바로 이 법원에서 판사로 일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엄마, 그저 할머니이기를 택했다. 일요일마다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어주고 아들이 힘들 때 몰래 돈을 쥐어주며 중요한 손님들이 오면 식탁에 자리도 없는 투명인간 같은 그런 여자. 나는 내 이름과 직위를 부끄러운 비밀처럼 숨겼다. 졸업장, 사건 기록, 판결문들을 모두 감췄다. 내가 더 작아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평범해지면 그들이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자주 필요로 하고 더 자주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최유진은 말을 마치고 획 돌아서서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당당하게 출입 게이트로 향했다. 서준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고갯짓도 아무것도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나는 잠시 더 서 있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최유진이 입을 때마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말하던 베이지색 카디건을 여몄다. 인상이 나쁘니 염색하라고 했던 흰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그리고 법원 입구로 걸어갔다. 하지만 중앙 출입문이 아닌 그들 뒤를 따라 그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직원들만 아는 옆복도로 꺾었다. 그 길은 판사실과 합의실, 그리고 우리의 법복이 걸려있는 탈의실로 이어진다. 나는 말없이 걸으며 법원 서기인 김미영 씨에게 고갯짓했다. 그녀는 20년간 내가 처음 부임한 날부터 이곳에 있었다. 박 판사님, 오늘 재판 준비되셨습니까? 그녀가 다정하게 웃으며 물었다. 준비됐냐고? 그 이상이지. 나는 말했다. 탈의실에서 나는 베이지색 카디건을 벗고 최유진이 가난해 보인다고 말하길 좋아했던 굽 낮은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검은 법복을 꺼냈다. 법복은 박선희 제3호 법정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거울을 보았다. 71살, 흰머리, 눈가에 주름. 손이 약간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기대로 인한 떨림이었다. 긴 서류를 볼 때만 쓰는 안경을 썼다. 법복깃을 목까지 여미고 밖으로 나섰다. 제3호 법정으로 가는 긴 복도는 눈 감고도 알 수 있었다. 오른쪽 벽에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법원 판사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내 사진도 거기에 있다. 왼쪽에서 세 번째.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고 묻지도 않았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법정 문 앞에서 경위가 나를 맞았다. 문을 활짝 열어주었. 안에는 이미 사람들, 변호사들, 증인들,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오른쪽 첫 줄에 최유진이 있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서류를 정리하며 보조인과 속삭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자신감이 넘쳤다. 서준은 두 줄 뒤에 앉아 아무것도 모른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옆문, 즉 판사석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으로 들어갔다. 세 개의 나무 계단을 올라 등받이에 내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붙은 높은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기다렸다. 법정의 웅성거림은 누군가 고개를 들고 침묵이 파도처럼 퍼져나가기 전까지 몇 초간 더 이어졌다. 최유진은 여전히 나를 보지 못했다. 서류를 빠르게 넘기며 보조인과 속삭이고 웃고 있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면 법정 전체가 이미 얼어붙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위가 일어나 헛기침을 했다. 언제나 모두를 자세를 바로잡게 만드는 그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재판은 박선희 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최유진은 마치 잘못 들었다는 듯 불가능한 단어들이 조합된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속임수를 찾는 듯 법정 안을 헤매다 내게 와 꽂혔다. 나는 법복을 입고 있었다. 같은 안경을 손에 들고 10분 전 그녀가 입구에서 더러운 늙은이라 부르며 밀쳤던 바로 그 얼굴로 앉아 있었다. 최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처음에는 당황, 그 다음에는 불신, 그리고 순수한 공포. 입술이 벌어지고 손가락에 힘이 풀리며 서류들이 부드럽게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내가 그녀를 안 모든 세월 동안 최유진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서준도 나를 보고 벌떡 일어섰다. 순간 그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두려움, 수치심, 혼란.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시간도 공간도 주지 않았다. 이곳은 나의 법정, 나의 일, 나의 발언이 있는 곳이었다. 착석하십시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는 서류 폴더를 열고 시계를 확인한 후 힘주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사건 번호 2025가 합 37. 원고 측 대리인 최유진 변호사, 변론 준비되셨습니까? 법정은 너무나 조용해졌다. 최유진 변호사,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반복해서 물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고 침을 삼켰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네, 재판장님. 10분 전 입구에서 나를 밀치고 더러운 늙은이라 부르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은 떨면서 내게 재판장님이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저 정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언젠가 나는 엄마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되는 것은 선물이라고. 가족 안에서 내 자리는 저절로 정해져 있다고. 내가 생명을 주었고 부를 때면 언제나 곁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어디서 왔는지 잊고 결혼해서 남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 서준은 내가 26에 낳았다. 그의 아버지 민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서준이 15살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사춘기 아들, 주택담보대출이 남은 집, 끊임없이 날아오는 청구서들. 하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았다. 몇 년간 2배로 일했다. 서준이 잠든 밤 부엌 식탁에서 법학 공부를 마쳤다. 커피는 식어갔고 책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검찰에 들어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았다. 42살에 판사가 되었다.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해서였다. 그가 좋은 대학에 가고 인생에 빚지지 않도록. 서준은 자라서 변호사가 되었고 자기 로펌을 차렸다. 돈도 잘 벌었다. 나는 아플 정도로 자랑스러웠다. 그가 비싼 양복을 입고 새 차에 오르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최유진이 나타났다. 처음 그녀를 본 것은 11월의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다. 서준이 예고 없이 데려왔다. 몸에 꼭 끼는 검은 드레스, 아주 높은 하이힐, 그리고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 그녀는 내 식탁에 앉아 마치 낡은 가구, 빛바랜 커튼, 이가 나간 접시들을 평가하듯 숨기기 힘든 표정으로 내 집을 둘러보았다. 나는 소박한 가정식, 오븐에 구운 닭고기와 감자, 샐러드를 내놓았다. 그녀는 거의 맛만 보고는 맛있지만 몸매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서주는 말이 없었다. 그가 먹는 동안 그녀는 일, 중요한 고객, 승소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떠날 때 문가에서 그녀의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를 들었다.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모든 단어가 똑똑히 들렸다. 어머님, 이런 좁은 아파트에서 사시는구나. 어떻게 좀 해드릴 수 없어? 보기 안 좋잖아, 서준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는 무언가 우물쭈물했지만 나를 변호하지 않았다. 나는 문저편에서 설거지 거품이 묻은 손으로 서서 안에서 무언가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더 가까워지면. 순진했다. 반년 후 그들은 5천만 원짜리 연회장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내 의견은 묻지 않았다. 그냥 날짜와 장소를 통보했다. 식장에서 나는 최유진의 중요한 친구들과 서준의 로펌 파트너들 뒤 3번째 줄에 앉았다. 마치 스쳐 지나가는 하객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서준은 드물게 찾아왔다. 전화는 더 짧아졌다. 우리의 일요일 점심은 사라졌다. 일 때문에, 출장 때문에, 중요한 약속 때문에. 오더라도 최유진과 함께 왔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벽지를 다시 칠해야 한다. 가구가 낡았다. 마당이 방치되어 있다. 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이사해야 한다. 내가 어떤지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명백한 것들만 지적했다. 서준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넘기며 그녀의 말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팠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조언에 감사했다. 내가 더 조용히, 더 작게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삶의 일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딸들이 태어났다. 먼저 하윤이, 2년 후 은하. 아빠의 눈과 할아버지 민호의 미소를 닮은 예쁜 아이들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에게 할머니는 필요한 존재니까. 하지만 최유진은 나를 아이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항상 이유가 있었다. 감기에 걸렸다. 바쁘다. 피곤하다. 수영장과 도우미가 있는 그녀의 친정. 큰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더 편했다. 나는 인형, 책, 예쁜 옷 같은 선물들을 보냈다. 진심을 다해 골랐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진 한 장 없었다. 침묵뿐이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서준에게 부탁했다. 얘들아, 내가 공원에 데려가도 될까? 두어 시간만이라도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지.
그는 침묵하다가 최유진과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그 대화는 없었거나 대답이 아니오였을 것이다. 그는 그 주제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골칫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68배 나는 법원에서 은퇴했다. 30년의 봉사, 수백 건의 사건, 타인의 삶을 바꾸는 수천 개의 판결. 송별의 날, 서준은 오지 않았다.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 했다. 최유진은 내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동료들이 준 기념패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심장이 너무 무거워 숨쉬기 어려웠.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내가 판사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지 않기로. 30년의 일이 아들을 내 송별회에 오게 만들지 못했다면 이제 아무것도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냥 엄마로, 그냥 할머니로, 방해되지 않는 작은 집에 사는 여자로 남기로 했다. 하지만 그런 결정에는 대가가 따랐다. 내가 눈에 띄지 않을수록 그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살기 쉬워졌다. 그들의 집에서는 저녁 식사, 생일, 중요한 사람들과의 모임 등 축하할 일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나 서준의 말실수로 우연히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초대 없이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윤이의 8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몇 주간 서점을 뒤져 찾은 책을 선물로 들고 그들의 문 앞에 섰다. 최유진이 문을 열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오늘은 하윤이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어요. 식탁에 자리가 없는데. 나는 가족이잖니. 내가 말했다. 나는 얘 할머니야. 최유진의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아이가 어머님을 거의 몰라요. 자기 생일 파티에서 어색해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녀는 내 얼굴 앞에서 문을 닫았다. 나는 그들의 아파트 현관에서 책을 들고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음악, 기쁨을 들으며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닫힌 문저편에 있었다. 나는 걸어서 집으로 갔다. 택시를 부르지도 누구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 그냥 선물 꾸러미를 옆에 끼고 눈물에 젖은 눈으로 15블록을 걸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디서 아들을 잃었을까? 어느 시점부터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 답은 없었다. 그저 가슴 속에 날마다 커져가는 공허한 덩어리만 있을 뿐이었다. 다시 2년이 흘렀다. 나아지지 않았다. 더 나빠졌다. 서준은 아예 찾아오지 않았다. 2달에 한 번 오는 전화. 5분. 어떠세요? 다 괜찮아.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러다 반년 전 모든 것을 뒤엎는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 서준이 아버지 민호의 보험 증서와 오래된 서류들을 찾으러 잠시 들렀다. 서두르고 있었다. 그는 부엌 식탁에 휴대폰을 두고 갔다. 그가 서재에서 뒤적이는 동안 휴대폰이 반짝이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이 켜지고 나는 문자를 보았다. 찾으려 한 게 아니었다. 그냥 눈에 들어온 것을 읽었다. 이미 변호사랑 얘기 끝냈어. 6개월 안에 어머니를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의사무능력자로 만들 거야. 집은 20억 정도 하니까 팔아서 돈 챙기고.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면 돼. 눈치도 못 채실 거야. 최유진이 보낸 메시지였다. 나는 그 메시지를 3번, 4번, 5번 읽었다. 글자들이 불처럼 눈을 태웠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 나는 그저 빛나는 화면, 아직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것을 산산조각 낸 차가운 단어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의사무능력자로 만들다니, 마치 물건처럼, 마치 이른한 사례에게는 스스로 생각할 머리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나를 위해 결정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집값 20억, 서준이 자란 집, 내가 민호를 애도한 집, 밤새 법을 공부한 집, 모든 물건이 추억인 그 집, 팔아서 돈을 챙기고 나를 요양원으로
빠르고 죄책감 없이. 나는 서재에서 나오는 서준의 발소리를 듣고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놓았다. 얼굴을 손으로 쓸고 숨을 삼켰다. 그가 서류 폴더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고마워요, 엄마. 가봐야 해요. 30분 후에 미팅이 있어서. 물론이지, 아들. 조심해라. 그는 내 이마에 기계적으로 빠르게 입을 맞추고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든 채 가스레인지 옆에 서서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어둠을 응시하며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내 눈을 보지도 않고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키운 그 아이가 아니었다. 악몽을 꿀 때 내게 안기던 그 사춘기 소년이 아니었다. 그 서준은 돈과 지위, 그리고 최유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림자로 오래전에 대체되었다. 그리고 최유진, 그녀는 조용한 폭풍처럼 내 삶에 들어와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독을 속삭였고 내 모든 말을 문제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서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다. 나는 자원도, 지혜도, 의지도 없는 여자가 아니다. 30년간 나는 판사였다. 나는 상속, 사기, 가족 간의 조종을 보았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의 것을 훔치고 가족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법은 악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올바르게 적용된 정의는 모든 것을 바꾼다. 동이 틀 무렵 나는 이미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수첩에 오랫동안 간직해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강혁 변호사. 강혁 씨, 나예요. 내가 말했다. 박선희입니다. 판사님, 그는 즉시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급하게. 우리는 그날 바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최유진의 메시지. 나를 의사무능력자로 만들어 20억짜리 내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 강혁은 말없이 들으며 메모했고 가끔 고개를 저었다. 심각하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송은 빨리 진행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감정서,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하죠. 우리는 반대로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모아서 이 문제를 뿌리 뽑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 먼저 건강과 정신 상태. 나는 신경과 정신과 검진을 받고 신경 심리 검사를 했다.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솔직히 지쳤지만 결과는 완벽했다. 명료한 의식, 독립적인 의사 결정 능력. 의사무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근거가 전혀 없었다. 이런 서류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다. 동시에 강혁은 서류를 재검토했다. 우리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 서준은 상속인이지만 집은 내 서면 동의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사망한 후에만 상속받을 수 있다. 내 건강에 대해 나를 대신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모든 낡은 위임장은 철회했다. 압박이나 사기를 시도할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근거가 된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차분하게 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나는 단호한 손길로 서명했고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강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복잡한 가족 사건에서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다. 조용히 최유진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정, 습관, 업무 방식. 2주 후 우리 손에는 두툼하고 무거운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로펌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1천만 원, 2천만 원씩, 나중에는 5천만 원이 경비 명목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계좌로 이체되고 회계사와 이메일로 협의하여 경비로 처리했다. 최유진의 빚도 있었다. 3천만 원의 카드빚, 연체, 추심원과의 문자 내역. 최악은 그들의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서류에는 서준의 서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기로 서준은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다. 서명은 위조된 것이었다. 위조 서류는 로펌의 정보를 이용해 아는 사람을 통해 처리되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강혁이 이체 내역 사진과 스캔본을 넘기며 말했다. 최유진이 변호사 자격과 경력을 모두 잃기에 충분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지금은 안 돼요. 나는 먼저 그들이 진짜 나를 보고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어요. 확실하십니까? 강혁이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들이 무언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전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30년간 법원에서 일했어요. 강혁 씨. 나는 기다리는 법과 필요할 때 법정에 들어서는 법을 알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법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최유진이 참여하는 가장 가까운 재판에 대해 물었다. 하나가 있었다. 가람건설과 새들개발 간의 심각한 하도급 계약 분쟁. 소송 가액은 약 5억 원. 원고 측 대리인은 최유진이었다. 재판일은 3주 후 제3호 법정. 법원장님께서 은퇴한 판사를 일회성으로 참여시키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강혁이 답을 가지고 돌아왔다. 업무량이 많고 사건이 밀려 있어요. 김미영 서기가 박선희 판사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야 대환영이죠 라고 했답니다. 하루 동안 정식으로 위촉될 겁니다. 모든 절차에 따라서요.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준비됐어요. 다음 3주간 나는 계획대로 살았다. 낮에는 사건 기록을 읽었다. 계약서, 부속 서류, 이메일, 송장, 확인서. 날짜와 금액을 대조하고 약점을 표시했다. 밤에는 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침묵하는 법을, 목소리가 아닌 사실을 듣는 법을 연습했다. 나는 사적인 감정으로 재판할 생각이 없었다. 내 법정에서는 사적인 감정이란 없을 것이다. 가끔 나는 혼잣말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민호 씨, 보고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그저 나를 안아주며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었을 것이다. 나는 장식장 위의 사진을 보고 계속 나아갔다. 재판 일주일 전. 강혁은 최유진이 의사 무능력 이야기를 서두르려 할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새로운 의사소견서, 최신 진단서, 심지어 약국 처방전 기록까지 모든 의심을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서류는 무거운 것이다. 특히 정직할 때. 재판 전날 밤 나는 거의 동틀 때까지 잠들지 못했다. 모든 대사, 모든 쉼을 되짚어 보았다. 내가 직원용 복도로 들어서는 모습,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 최유진을 적이 아닌 내 법정의 다른 변호사처럼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침에 나는 간소하게 옷을 입었다. 베이지색 카디건, 검은 바지, 굽 낮은 신발. 머리는 손으로 단정하게 넘겼다. 그들이 익숙한 모습, 보이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하자. 나머지는 내 안에 있다. 나는 택시를 부르고 일찍 나섰다. 건물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을 좋아한다. 법원문 앞에서 나는 잠시 멈췄. 차가운 돌, 익숙한 계단, 눈 감고도 아는 그 리듬.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주차장으로 서준의 세단이 들어섰다. 뒤이어 최유진이. 그녀는 빠르고 자신감 있게 걸으며 오늘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해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보이지 않게 미소 지었다. 1시간 후 제3호 법정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갈라질 것이고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닐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법정을 둘러보고 늘 그랬듯 차분하게 말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갑 37. 주식회사 가람건설대 주식회사 새들 개발 간의 하도급 계약 분쟁 사건입니다. 소송 가액은 약 5억 원입니다. 양측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원고 측 대리인 최유진 변호사입니다. 그녀가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피고 측 대리인 김철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또렷하게 말했다. 양측 변론 준비되셨습니까? 네, 재판장님. 김철우 변호사가 즉시 대답했다. 최유진은 등을 펴고 폴더를 들더니 잠시 나를 모르는 창문 보듯 쳐다보고는 서류에 코를 박았다. 준비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시작하십시오. 최유진 변호사. 모두 진술은 간결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하십시오. 그녀는 증언대로 다가가 숨을 들이쉬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1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정합니다. 내가 평탄하게 말했다. 계약서상 금액은 15억입니다. 기록 1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계속하세요. 잠시 침묵. 서류 넘기는 소리. 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15억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가람건설은 자재를 기한 내에 공급했습니다. 대금은 일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나 피고는 7조 사망을 위반하여 90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말씀하십시오. 4월 9일입니다, 재판장님. 기록 42페이지의 서신을 보면 귀측의 자재 공급이 3주 지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급업체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페이지를 찾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여긴 법정이지 사전통화가 아닙니다. 서류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첫 줄에서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뒤쪽 어딘가에서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곁눈질로 보았다. 서준은 두 줄 뒤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손을 깍지 낀 채였다. 시선은 바닥으로 향해 있었다. 그에게는 평소의 차가운 가면도 아내에 대한 지지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최유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혼란스러워하며 잘못된 확인서 날짜를 말했고 그 다음에는 부속 서류 번호를 헷갈렸다. 나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멈추고 기록 페이지를 지적할 뿐이었다. 12.5가 아니라 21.5페이지입니다. 부속 서류 3호이지 5호가 아닙니다. 송장 금액이 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를 설명하십시오. 20분쯤 지나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원고 측의 준비가 부실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최유진을 바라보았다. 최유진 변호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군요. 잠시 휴정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재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그녀가 재판 연기를 두려워하며 서둘러 말했다. 그렇다면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법원은 근거 없는 주장에 관심 없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말을 마치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자리로 돌아왔다. 뺨이 불타고 있었다. 보조인이 물을 건넸다. 물병이 그녀의 손에서 떨렸다. 피고 측, 모두 진술하십시오. 내가 말했다. 김철우 변호사는 차분하고 간결하게 말했다. 의사록, 서신, 기한, 계약 조항 인용. 불필요한 것 없이 오직 근거뿐. 두 마디만으로도 분명했다. 피고 측의 서류는 일관성이 있었고 원고 측은 허점투성이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유진 변호사, 질문이 있습니다. 귀측은 공급이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기록 42페이지에는 엔지니어의 증언에 따라 3주 지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의 송장에는 다른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귀측 주장의 세 가지 항목이 계약서, 본문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설명하십시오. 최유진은 일어서서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폴더를 넘기다 엉뚱한 것을 찾고 필요한 것을 놓치고 다시 찾기 시작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 전에 확인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추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류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말하십시오. 지금은 그 서류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말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의 침묵은 짙어졌다. 김미영 서기가 재빨리 조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했다. 최유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이곳에 올 때 입고 있던 무적이라는 단단한 믿음의 갑옷이 벗겨진 듯 어깨가 축 처졌다. 30분간 휴정합니다. 내가 말했다.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양측은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어나 직원용 복도로 나갔다. 밖에서는 법, 안에서는 숨. 언젠가 선배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은 이런 순간에 항상 돌아왔다. 김미영 서기가 그날 나를 위해 준비해 준 사무실은 조용했다. 창가에는 찻주전자와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미영 씨가 들어와 진한 홍차를 따라 주었다. 어떠세요? 그녀가 나직이 물었다. 괜찮아. 내가 말했다. 일하는 중이야. 우리는 좁은 창가로 다가갔다. 주차장에서는 찬 기운이 올라왔다. 아래에서는 서준이 차 옆을 서성거리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유로운 손을 휘젓다가 차보닛에 앉아 2 손에 머리를 묻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을 느꼈다. 복도에서 다들 속삭여요. 미영 씨가 말했다. 법원 사람 절반은 판사님께서 하루라도 돌아오신 줄 몰랐어요. 나는 어디 간 적 없어, 미영아. 내가 대답했다. 그냥 너무 오래 침묵했을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끝에 찻잔을 놓고 나를 혼자 남겨두고 나갔다. 나는 차를 다 마시고 시계를 보았다. 11시 10분 전 폴더를 들고 책갈피를 확인했다. 14페이지, 33페이지, 42페이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순서대로 있었다. 잠시 손바닥을 벗보게 됐다. 만져서 아는 갑옷처럼. 그리고 제3호 법정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나는 멈춰서서 숨을 내쉬었다. 얇은 벽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 누군가의 속삭임, 누군가 초조하게 펜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지금 최유진이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쓸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았다. 나는 그녀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11시 1분 전에 법정으로 돌아왔다. 경위가 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을 속행합니다. 원고 측, 휴정 시간을 자료 정리하는 데 사용하셨기를 바랍니다. 최유진 변호사, 말씀하십시오. 최유진이 일어섰다. 새 폴더, 새로운 책갈피, 굳게 담은 입술.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자재는 일정에 따라 공급되었고 대금은 청구서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7조 사망을 위반하여 90일 기한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이제 서류의 근거에서 말씀하십시오. 42페이지의 엔지니어 증언에 따르면 3주간의 공급 지연이 있었습니다. 첨부 자료와 함께 설명이 있습니까? 공급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었습니다. 최유진이 빠르게 대답했다. 공급업체에 예기치 못한 문제였습니다. 증빙 서류가 있습니까? 그녀는 보조인을 쳐다보았다. 보조인은 2 손을 펼쳤다. 지금은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렇다면 변호사의 말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건 기록에 포함된 내용으로 계속 진행하십시오. 중간줄 어디선가
누군가 초조하게 펜을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책상 끝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최유진은 대금 지급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고 금액을 말하며 부속 서류 5호를 인용했다. 3호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정정했다. 5호 부속 서류는 다른 항목입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약 5억 원이 청구되었는데 기록 33, 35페이지의 송장에는 최종 금액이 다릅니다. 계산 내역을 보여주십시오. 계산 내역. 그녀는 서류를 넘기다 엉뚱한 것을 찾았다. 계산 내역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말입니까? 내가 명확히 물었다. 잠시 침묵.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미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보조인이 물 한 잔을 건넸다. 최유진의 손가락이 다시 떨렸다. 나는 그녀에게 20분을 더 주었다. 사실 관계는 똑같았다. 말실수, 부정확한 날짜, 잘못된 인용. 나는 압박하지 않았다. 그저 매번 틀을 바로잡아 주었을 뿐이다. 기록 페이지, 조항, 날짜. 최유진이 말을 마치자 내가 말했다. 피고 측, 변론하십시오. 김철우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과시하지 않고 일어섰다. 폴더에서 이메일 출력본을 꺼내고 회의록을 첨부하며 서신에서 원고 측 스스로 공급 지연, 즉 3주간의 일정 변경을 인정했음을 지적했다. 대금 정산서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차분하게 덧붙였다. 재판장님, 기각을 요청합니다. 원고는 시기적절한 공급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지연되어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는 원고 측의 불이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서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법정은 눈이 내리기 전처럼 고요했다. 나는 기록을 보고 메모를 확인하고 노트에 3가지 항목을 동그라미 쳤다. 공급 기한, 금액 계산, 주장 간의 모순. 서류는 대략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다 또는 아니다 뿐이다. 양측의 변론을 들었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요지 준비를 위해 1시간 동안 휴정합니다. 내가 선언했다. 오후 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경위가 휴정을 알렸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최유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준은 일어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갔다. 직원용 복도는 서늘했다. 나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에는 같은 찻잔, 같은 램프, 그리고 구석에는 마치 항상 거기 있었던 것처럼 강혁이 서 있었다. 그는 법정 마지막 줄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내가 들어서자 일어섰다. 판사님, 그가 나직이 말했다. 완벽했습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나는 일하는 중이에요, 강혁 씨. 내가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끝에 익숙한 두꺼운 폴더를 놓았다. 이체 내역, 빚, 주택담보대출의 위조 서명에 관한 바로 그 폴더였다. 혹시 몰라서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알아요. 오늘은 아니에요. 내가 반복했다. 오늘은 하도급 계약 분쟁 사건이니까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이런 방의 침묵은 특별하다. 그 안에서는 난방기 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다. 강혁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주차장에서는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누군가 전화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서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 지붕에 두 손을 얹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힘들어하는군요. 강혁이 말했다. 나도 한때는 힘들었지. 내가 대답했다. 그래도 나는 법정으로 들어갔어. 강혁은 내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조용히 나갔다. 나는 탁상 램프를 켰다. 늘 하던 대로 사건 기록을 앞에 펼쳤다. 계약서는 왼쪽에, 서신은 오른쪽에,
확인서는 중앙에 펜을 들었다. 증거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나는 썼다.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나중에 운명이 명한다면 막힘없이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모든 단어를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날짜를 확인하고 이메일 인용구를 다시 읽고 그 페이지들 14페이지, 33페이지, 42페이지를 이정표처럼 들여다보았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그 순간 누구에게 특히 고통스러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오직 법에 대한 의무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나중의 일이다. 시계 바늘이 일시를 향해 움직였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쓴 것을 다시 읽었다. 고칠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숨을 들이쉬고 램프를 끄고 법복의 천을 손으로 쓸었다. 이것은 갑옷도 방패도 아니다. 그저 등을 꼿꼿이 세우게 만드는 제복일 뿐이다. 복도에서는 김미영 서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네, 법정에는 모두 자리에 있습니다. 최유진 변호사는 창백하지만 버티고 있어요. 서준 씨도 돌아왔고요. 좋아요. 내가 말하고 폴더를 들었다. 문 앞에서 나는 잠시 멈췄다. 틈새로 새어나오는 빗줄기가 봄눈처럼 밝았다. 나는 아침의 입구, 벽에 부딪혔던 충격, 가시 철사처럼 날카로웠던 최유진의 말, 그리고 내가 침묵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분명하게 느꼈다. 나는 복수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들어섰다. 경위가 일어섰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법정에는 다시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 폴더에 손을 얹고 고개를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 요지를 선고합니다. 내가 또렷하게 말하고 최유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최유진을 바라보며 법정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양측의 변론을 들은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 측의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신과 송장은 원고 측이 공급과 기한을 어겼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문 정보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작성될 것입니다. 법정은 마치 소리를 꺼버린 것처럼 고요했다. 그러다 누군가 어색하게 펜을 떨어뜨렸고 금속이 가늘게 울렸다. 최유진은 몸이 반으로 접히듯 말 그대로 책상 위로 쓰러졌다. 보조인이 간신히 그녀를 부축했다. 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내가 말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사람들이 일어서자 의자가 삐걱거렸고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차 법정은 비워졌다. 최유진은 서류에 얼굴을 묻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서준은 줄 끝에 서서 어디에 발을 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나는 계단에서 법복을 벗어 팔에 단정하게 걸쳤다. 계단에서 빠른 구두 소리가 들렸다. 최유진이 거의 코앞까지 달려와 두 걸음 앞에서 멈췄다. 얼굴은 하얗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건 조작된 거야. 그녀가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평생 우리를 속였어. 판사라는 걸 왜 숨겼어? 오늘 나를 모욕하려고? 나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어.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가 묻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너는 나 때문에 진 게 아니야. 서류도 없이. 모순된 주장으로 왔기 때문에 진 거야. 항소할 거야. 그리고 진정서도 낼 거야. 이해 충돌이야. 내가 참여하는 재판을 당신이 심리할 수 없었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증명하겠어. 내든지. 내가 말했다. 조서와 녹취록은 법원에 제대로 보관되어 있어. 어떤 재판부든 판결이 증거에 근거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여기엔 사적인 감정은 없어.
그녀는 턱을 치켜들었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문가에서 돌아서며 말했다. 서준이는 당신보다 더 나은 엄마를 가질 자격이 있어. 반년 전이었다면 그 말이 나를 배웠을 것이다. 지금은 그 말이 공허하게 허공에 맴돌았다. 서준이는 창피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숨을 필요 없는 엄마를 가질 자격이 있지. 내가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아내는? 정직한 아내가 필요할 거야. 그 다음은 그가 스스로 결정하겠지. 문이 쾅 닫혔다. 침묵이 다시 먼지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복도를 걸어갔다. 출구에서 서준이 나를 따라잡았다.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멈췄다. 엄마, 그가 말하다가 말을 멈췄다. 여기선 안 돼. 내가 대답했다. 정말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내가 어디 사는지 알잖아. 몰랐어요. 그가 경련하듯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가 판사라는 걸 몰랐어요. 나는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집을 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몰랐지. 내가 조용히 말했다. 반년 전에 그 메시지 봤어. 그걸 생각해봐. 그는 내게 반걸음 다가왔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계속 걸어갔다. 직원용 출입문 앞에 김미영 서기가 서 있었다. 물 필요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미영아. 다 괜찮아. 내가 대답했다. 그냥 오랫동안 침묵했을 뿐이야. 오늘은 충분했어. 로비에서 강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절제된 미소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전문적이고 건조하게 필요한 만큼만 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무도 흠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지. 내가 말했다. 이랬고 그걸로 충분해. 우리는 현관계단으로 나섰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 수첩에 있던 번호를 눌렀다. 시내 신문사의 여기자였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은 사건을 취재했던 사람이었다. 박선희입니다. 내가 말했다.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오늘 대리 재판을 맡았어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텐데 사실만 다뤄주세요. 가족 드라마는 말고요. 이해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내일 일면에 실릴 겁니다. 사무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하도급 분쟁, 청구, 기각, 재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됨.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강혁이 나를 시험하듯 쳐다보았다. 공개되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확실해. 그렇지 않으면 최유진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내가 말했다. 내 원칙은 하나야. 조서가 말하게 하라.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다. 주차장에는 서준이 차 지붕에 손을 얹고 혼자 서 있었다. 최유진은 이미 옆에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이 마주쳤다가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길 쪽으로 돌아섰다. 강혁은 이미 손을 들어 택시를 잡고 있었다. 저녁에 나는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부엌, 탁상 램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나는 진짜 육체적인 피로와 동시에 마치 내 안에 낡은 용수철이 펴진 듯한 가벼움을 느꼈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그저 30년간 해왔던 것처럼 내 일을 했을 뿐이다. 아침에 신문이 일찍 도착했다. 일면에는 건조한 제목이 실려 있었다. 법원, 5억 원대 분쟁 소송 기각, 은퇴 판사, 재판 지휘, 내 옛날 법복 사진. 내용은 정확했고 자극적이지 않았다. 전화는 7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옛 동료들, 교수님들, 젊은 판사 2명이 축하하며 최소한 자문위원으로라도 돌아오라고 말했다. 9시에는 서준의 로펌으로 다른 전화들이 걸려왔다. 고객들은 어제의 일 이후 왜 최유진이 아직도 직원인지 물었다. 파트너들은 초조해했다.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돌았다. 10시에 강혁이 그 두꺼운 폴더를 들고 문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그가 서류를 펼쳤다. 여기 다 있습니다. 경비 명목의 이체 내역, 주택담보대출 위조 서명, 빚, 서신들, 변호사협회에 낼 진정서까지. 그가 말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인터폰이 짧게 울렸다.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 한 번, 두 번. 나는 일어나서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았다. 계단에는 창백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접은 신문을 겨드랑이에 낀 서준이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서준은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진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겨드랑이에는 접힌 신문이 끼워져 있었다. 양복은 마치 그 옷을 입고 잠이라도 잔 듯 구겨져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 그가 물었다. 들어와. 그는 한 걸음 들어와 부엌 문턱에서 멈춰 섰고 식탁에 앉은 강혁을 보았다. 식탁 위에는 바로 그 두꺼운 폴더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서준의 목소리가 잠겼다. 강혁이 일어섰다. 이강혁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어머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로펌과 최유진 씨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냥 둬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서준이도 볼 권리가 있어. 서준이 앉았다. 그가 맨 위 서류로 손을 뻗을 때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마치 자기 눈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씩 경비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서. 회계사에게 경비로 처리하라고 보낸 이메일, 카드 명세서. 3천만 원의 빚, 연체 통지서. 이건, 그가 침을 삼켰다. 이건 우리 계좌야. 네, 강혁이 말했다. 그리고 이건 당신 집의 주택담보대출 서류입니다. 계약서에 당신의 서명이 있습니다. 감정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서명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서준은 주택담보대출 서류 페이지를 들고 자신의 서명이 있는 줄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보다가 마치 불에 댄 듯 손을 뗐다. 나는 이거 서명한 적 없어. 절대로. 알아.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반년 전에 최유진이 내게 6개월 안에 어머니를 의사무능력자로 만들 거야. 집은 20억에 팔고. 어머니는 요양원으로라고 쓴 것도 알아. 네가 부엌에 휴대폰을 두고 갔을 때 그 메시지를 읽었어. 서준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가 말했어. 그는 손을 내리고 한 점을 응시했다. 엄마가 기억력이 나빠지고 길에서 헤매고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그게 엄마를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어.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 진단서가 있다. 신경과 정신과 기억력 테스트. 모두 최근 거야. 내 정신은 멀쩡해. 강혁이 서준에게 단정한 진단서 뭉치를 밀어주었다. 그는 흘깃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가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내가 엄마를 혼자 뒀어. 내가 그녀가 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도록 내버려 뒀어. 마치.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우리 사이의 식탁에 손을 얹었다. 지금은 동정을 논할 때가 아니야. 서준아. 지금은 선택의 문제야. 너는 최유진의 남편이자 파트너야. 내 책상 위에는 진실이 놓여 있어. 이걸 변호사협회와 경찰에 가져갈 수도 있고 옷장에 숨길 수도 있어. 네가 결정해. 내가 이걸 가져가면. 그가 눈을 들었다. 그녀는 자격을 잃게 될 거야. 형사사건이 될 거고 로펌도 타격을 입겠지. 나도 관리 소홀로 끌려 들어갈 거고. 네, 강혁이 말했다. 하지만 협회 조사는 어차피 이미 시작됐어요. 그녀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사건을 앞질러서 직접 모든 걸 제출하는 게 낫습니다. 이체 내역, 빚, 위조 서명. 그게 협회에도 법원에도 그리고 당신 개인에게도 옳은 일일 겁니다. 서준이 일어나 창가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가 강혁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게 물었다. 나는 이미 내 할 일을 했어. 내가 대답했다. 나 자신을 지켰고 내 목소리를 되찾았지. 이제 내가 너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차례야. 그는 손에 쥔 신문을 우그러뜨려 바삭 소리가 났다. 아이들. 그가 속삭였다. 하윤이와 은하. 애들은 엄마를 거의 몰라. 그것도 내 잘못이야. 앞으로는 다를 수 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진실부터.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폴더를 양손으로 들어 가슴에 안았다. 협회에 갈 거야. 그가 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다 제출하고 이혼 소송도 제기할 거야. 이런 상태로는 살 수 없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세요. 강혁이 덧붙였다. 연락처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녀가 빼돌린 돈도 로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계좌 동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생각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엄마, 그가 나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이들을 데려와서 진짜 엄마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 데려와. 내가 말했다. 내 집 문은 열려 있어. 그는 다가와서 오랫동안 원했지만 망설였던 소년처럼 어색하게 나를 안았다. 담배 냄새와 피로감이 풍겼다. 그가 물러섰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너지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복수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저 약한 척하는 걸 그만뒀을 뿐이야. 내가 대답했다. 서준은 폴더를 들고 신문으로 위를 가리고 휴대폰을 식탁에 놓았다. 연락처 목록을 열고 짧은 번호를 눌렀다. 자격심사위원회입니까? 안녕하세요. 긴급하게 진술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네, 오늘요. 네, 직접. 그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4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그가 문 손잡이를 잡으려 할 때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반짝였다. 화면에 한 단어, 최유진. 서준이 멈춰섰다. 나를 보고 강혁을 보았다. 엄지손가락으로 녹색 통화 버튼을 쓸었다. 여보세요. 그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피커에서 그녀의 날카롭고 환한 목소리를 들었다. 서준은 폴더를 가슴에 안은 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최유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듯이 나왔다. 당장 와. 우리가 다 해결할게.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몰라? 알아. 그가 말했다. 나는 협회에 가는 길이야. 서류 제출할 거야. 자기 아내를 배신할 용기가 있다는 거야?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당신이 제일 먼저 무너질 거야.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그 여자가 당신을 부추겼어. 나를 부추긴 건 진실이야. 서준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갈게. 그는 이미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다. 지금 가거라. 내가 말했다. 나는 집에 있을게. 강혁이 그에게 쪽지를 건넸다. 여기 협회 당직자 연락처입니다. 그리고 경제범죄 수사관도요. 두 사람 모두에게 전화하세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복도에서 문이 쾅 닫혔다. 그 후 모든 것은 빠르지만 소란스럽지 않게 진행되었다. 서준은 폴더를 변호사협회와 경찰에 제출했다. 서명 감정서, 이체 내역서, 서신을 첨부했다. 로펌에 대한 조사는 그날 바로 시작되었다. 계좌는 일부 동결되었고 서준은 그녀가 빼돌린 돈을 자신의 저축에서 메워야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 2주 후 협회는 최유진의 자격을 정지시켰다. 한 달 후에는 제명했다. 자료는 수사관에게 넘어갔고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다. 서준은 로펌을 지켰다. 재정비하고 최유진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고객들에게 통지했다. 이혼은 빨리 진행되었다. 최유진은 다투지 않았다.
다툴 것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법원에 가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건 더 이상 내 영역이 아니었다. 나는 토요일에 전화를 기다렸고 정호의 그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 데리고 가도 될까? 서준이 물었다. 그래, 내가 대답했다. 쿠키는 이미 오븐에 있어. 하윤이가 먼저 들어와 방마다 들여다보고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내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정말 판사였어요? 하윤이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물었다. 정말이야. 30년 동안. 그리고 누가 옳은지 결정했어요? 은하가 되물었다. 나는 양쪽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받단다. 그러면 답은 저절로 찾아졌지. 내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들은 부엌에서 웃으며 서준이 어렸을 때 사진. 할아버지 민호가 눈 덮인 마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졸랐다. 나는 사과를 깎으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준은 옆에 앉아 말이 없었고 가끔 고개를 돌려 눈을 감추었다. 헤어질 때 그는 나를 꽉 안고 속삭였다. 나를 엄마 인생에서 쫓아내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나는 문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서준아. 머릿속을 말하는 거지. 내가 말했다. 앞으로는 진실을 지키며 살자. 몇 달이 평온하게 흘렀다. 평일에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우유를 사러 가게에 갔다. 금요일에는 강혁과 점심을 먹었다. 그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사건 관련 감정이 진행 중이고 대질 신문에 소환되었다고.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피로감과 모든 잘못은 언젠가 법의 벽에 부딪힌다는 단순한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편지가 도착했다. 문장이 찍힌 봉투. 지역판사협의회는 박선희님을 사법자문위원으로 초빙합니다. 주 2일 비상근직으로 젊은 판사들의 어려운 사건을 돕는 역할. 나는 그 종이를 들고 다시 램프가 켜진 사무실에 앉아 문구를 고치고 대략은 판결문에 쓸 단어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싶은지 생각했다. 저녁에 서준이 아이들과 함께 왔다. 우리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그는 얼굴에 그림자 없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수락하세요. 엄마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셨잖아요. 아마 수락해야겠지. 내가 대답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과시 없이 법원으로 돌아갔다. 출입증, 엘리베이터, 익숙한 복도, 사무실에는 내 낡은 스탠드를 놓아주었고 문에는 박선희, 자문위원이라는 명패를 달아주었다. 김미영 서기가 차를 가져다 주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 계셔서 좋아요. 나도 좋아.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일했다. 젊은 판사들이 질문하면 나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는지 보여주었다. 먼저 사실, 그 다음이 말입니다. 나는 반복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봄의 현관에서 꽃다발을 발견했다. 화려하지 않은 들꽃. 작은 카드에는 굵은 글씨로 피어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사랑을 담아 서준, 하윤, 은하로부터. 나는 꽃다발을 큰 유리병에 꽂고 오랫동안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끔 시내 신문에 법원에 관한 건조하고 사실적인 기사가 실렸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게 보였겠지만 내게는 올바르게 느껴졌다. 그 글줄에는 타인에 대한 모욕이 없었다. 그 안에는 일이 있었다. 최유진은 우리 삶에서 사라졌다.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는 말도, 변호사 자격이 필요 없는 곳에 취직했다는 말도 들렸다. 나는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관객이 필요 없는 일들이 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가 영상 통화를 걸었다. 할머니, 사회과목 숙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삼권 분립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물론이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나는 미소 지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각각을 살펴보자.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은하는 그녀 어깨너머로 손을 흔들다가 앨범을 가져와 그림을 보여주었다. 법복을 입은 여자와 그 옆에 두 여자아이. 이게 우리니? 내가 물었다. 우리예요. 은하가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 밤에 나는 거울 앞에 섰다. 71살, 흰머리, 주름, 그리고 원망이 아닌 삶이 담긴 눈. 나는 조용히 소리내어 말했다. 내 이름은 박선희. 30년간 판사로 일했다. 아들을 혼자 키웠다. 외로움과 배신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약한 척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교훈이다. 존중 없는 사랑은 공허하다. 식탁 한 자리를 얻기 위한 침묵은 생각보다 비싸다. 자신의 등을 꼿꼿이 세우는 것은 자신의 의무다. 그렇게 할 때 인생이 동화가 되지는 않는다. 인생이 당신의 것이 된다. 나는 불을 껐다. 방은 조용했다. 부엌에서는 시계가 똑딱거렸다. 내일은 젊은 판사들과의 약속이 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와서 쿠키를 구울 것이다. 새로운 삶은 불꽃놀이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끄지 않는 창가의 따뜻한 불빛이다.